말 그대로 기나긴 산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여야가 총선을 딱 50일 앞두고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처리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테러방지법은 끝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정의와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을 한다고 합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여상원 변호사,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김홍국 경기대 개민교수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선거구 획정 놓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여당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한다, 야당에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한다 등등 말이 많았는데 황 의원님, 예. 결국은 뭐 큰 틀 지역구 의석수가 좀 늘고 비례대표가 좀 줄고 그거 외에는 큰 변화가 없다 봐도 될까요? 그렇죠. 뭐냐니까 당초 보면은 이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3대 1을 2대 1로 바꾸어라. 2대 1로 바꾸는 시점을 갖다가 작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바꾸어 놓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구 간 편차 문제죠. 네. 그래서 2대 1로 이제 바꾸니까 부득이 이제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253 플러스 47은 이미 충분히 양당 간에 다 합의가 돼 있었던 거예요. 사실상 합의가 돼 있었는데 공론을 못 시켰던 이유는 사실 그동안 청와대 입장이 그래서 일관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면 선거법 먼저 통과시켜 놓고 나면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지금 그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노동사법이라든가 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이른바 민생법안 내몰라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동시 처리해야 된다. 마침 우리 저는 2월 16일입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국회 국정연설했죠. 네. 그날 퇴장할 때 보면은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두 분이 양쪽에서 이제 콤보회를 했어요. 콤보에서 기자들도 다 들었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니까 김무성 대표가 이거 이번에 저 선거법이 늦어져서 하고 걱정을 하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국회에서 자기 밥그릇만 챙기면 국민들이 납득하겠어요?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동안 무법천지였어요. 예. 무법천지를 갖다가 늦게나마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26일 날 통과시키기로 했다 하니까 그 예비 후보자들 지금 1,192명의 예비 후보자들인데 현역 말고 뭐 정치 신인을 비롯해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 혼란스럽게 짝이 없었거든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뒤늦게나마 불투명한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투명해졌다, 좀 보이게 됐다 하는 부분에서는 뭐 긍정적입니다만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과연 김무성 대표가 예. 과연 당장 보면은 조원진 원내 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 강하게 반발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청와대 앞으로 또 보면 뭐랄까 이 건을 갖다도 하나의 계기로 해서 서로 밀고 당기면서 치고받기 갈등이 빚어지지는 않을까 일단 걱정스럽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선거법과 쟁점법과는 연계하지 않았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고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경우를 이제 만시지탄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20대 총선뿐만 아니라 그 이전 총선에서도 총선 때마다 선거구 획정을 놓고 거의 총선 일에 임박해서 마지막 타결을 받습니다. 서로 줄다리기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라는 걸 별도로 두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문제가 드러나는 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대로 구실을 하게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현역 의원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대리만들링하고 줄다리기 하다가 세월 다 보내니까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하자겠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되게 구성해놨어요. 여야에서 추천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여야 대변을 하고 또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하니까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위를 만들어 마나 한 결과를 가져놓은 것도 그것도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제일 이제 드러난 게 두 번째는 입법의 어떤 전략상 법안끼리 서로 주고받는 그런 전개 전략은 할 수가 있지만 선거법 같은 이런 것과 민생법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네. 그걸 연계해가지고 지금 끌고 온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연계하면 안 됩니다. 전에 야당이 국회법과 뭐 연계하니까 여당에서 왜 아무 관계도 없는 국회법하고 뭐하고 연계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당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입법 전략상 그럴 개연성도 뭐 있기는 하지만 전혀 관계없는 거 법까지 어겨가면서 여당이 여건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 비례대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어떤 둘 건지 말 건지 이게 지역구의 필요에 따라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 비례대표 필요성 과연 이걸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 이 세 가지 점이 이번에 드러났는데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고쳐지지 않으면 이런 뭐 21대 가면 똑같이 다시 재현됩니다.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제 생각에는 이제 이 법의 그 탄생 과정이 상고를 겪었다 그러셨는데 그보다도 과연 이번에 이렇게 된 게 과연 어느 당에 유리할 것인가
그것도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양당은. 그런데 지금 이 보면은 그 늘은 곳하고 준 곳을 보면 이게 인구의 편차 이게 그대로 어느 쪽이 좀 발전하고 있고 어느 쪽이 지금 좀 인구도 줄고 네. 예, 퇴보하느냐 이런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수도권이 좀 늘고. 예, 좀 씁쓸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게 수도권이 지금 10석이 늘지 늘고.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아무래도 야당 측에 수도권 이쪽은 야당이 좀 많이 그 유리한 강세 지역인데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인구가 는 곳이 왜 늘으냐면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인구 유입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보통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그다음 아파트 인구가 늘어나면은 이게 여당에 유리한 곳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서울 시내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경기도는 좀 다른 거 아니냐. 서민들이 사실은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이번에 제일 큰 피해를 본 데 경북이죠. 갑자기 2석이나 줄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경북에 이게 피해를 봤는데 과연 이제 저희 새누리당이 사실은 경북은 새누리당의 아성인데 네. 이 2석이라는 게 사실 큰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그 저게 투표할 때 그 국회 선진화법 네. 이거 가지고 맨날 싸우는데 2석이 아쉬운 마당에 줄었는데 과연 이번 선거 결과가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서 어떻게 나올지 네. 그것도 상당히 전남, 예, 전북도 한 석씩 예, 한 석이 줄었습니다. 줄었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협상 과정을 보면서 여야 모두 참 실망스러웠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법이 정한 시한이 있고 그동안에 예산안 뭐 날짜라든가 법 시한 꼭 지키겠다라고 해놓고 나서 이번에는 이렇게 불법의 사태가 오래갔고 이로 인해서 좋은 신인들이 정치 현장에서 이번에 뛰어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쳤습니다. 이런 오랫동안 진행된 결과로 인해서 예비 후보들 제대로 활동도 못했고요. 신인들 알릴 기회가 없었죠. 일단 여당의 경우는 성과는 거뒀습니다. 왜냐하면 매 사안을 계속해서 협상하면서 원샷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성과를 거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가진 당으로서 뭐 석패율제라든가 새로운 제도 도입하면서 민주주의 가치를 좀 높이면 좋은데 이런 법안을 계속 끌어가는 여당의 형태, 사실은 좀 강자의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야당은 분열하고 갈라지면서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라든가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여당에 대해서 강력한 협상을 할 수 있는 틀이 없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야당 모두 국민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자당의 이익, 특히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결국은 우리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놓쳤다.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협상을 좀 더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정의화 의장 이제 쟁점 법안이죠. 이른바 테러 방지법을 오늘 직권 상정하겠다라고 네. 이제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네. 또 야당에서는 지금 이제 국회의장실을 방문해서 항의 방문도 하고 또 이른바 필리버스터죠. 합법적으로 의사진행 방해도 하겠다라고 이제 신청을 한 상태인데 예. 황 의원님 예. 먼저 좀 짚어볼 것이 과연 지금 상태가 직권 상정의 요건을 갖췄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이제 판단할 문제인데 저는 그동안 정의화 의장이 뭐 청와대라든가 여당에서 계속 직권 상정해달라고 얼마나 조르다시피 했습니까? 근데 그럴 경우에도 보면 사실 정의화 의장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건 직권 상정 요건이 되지 아니한다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야말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정의화 의장이 원래 친정이 새누리당이 맞는가 할 정도였어요. 그런 정의화 의장이 현재 최근에 이런저런 어떤 상황의 변화 이런 걸 보면서 또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법률적 자문을 구했다는 건 아니에요. 예. 구하니까 이건 분명히 입법적 비상사태가 맞는 것 같다라고 그런 자문을 얻고 그다음에 직권 상정을 하기로 오늘 1시 반까지죠. 1시 반까지 법사위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시켜라. 아니면 직권 상정하겠다. 통보를 했고 근데 1시 반이 지났죠? 지났으니까 네네. 이제 그야말로 직권 상정할 텐데 야당에서는 필리버스터링 하겠다. 이제 국회 선진화법 들어온 이후에 예전에 말이죠. 김대중 의원이나 박한상 의원 같은 경우는 6시간, 10시간씩도 계속 끊이지 않고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이야기함으로써 필리버스터링을 했어요. 즉 의사 진행 방해 발언이죠. 네네. 했는데 현재는 보면 한 의원당 발언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발언할 의원이 없을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의원이 발언한다고 신청한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 아니겠어요? 해봐요. 더불어민주당 다 해봐야 108명이죠. 네. 다 한다고 치십시다. 근데 저는 왜 이종걸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링을 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했을 때 지금 당장 정의화 의장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 편을 좀 들다 들어준 측면이 있는 그런 네. 분이 했는데 그 정의화 의장이 판단했을 때 이건 분명히 보면 테러의 위험성이라든가 최근에 뭐 국가정보원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요인 암살까지. 거기다 뭐 탈북자 네네. 등등등 요인 암살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계속 얘기했을 경우는 아마 일반 국민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더불어민주당의 바뀌었다들이 바뀐 게 뭐가 뭐야? 있느냐. 뭐야?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불과 50일밖에 남지 않은 선거를 갖다가 겨냥했을 때는 상당히 보면 조금 좀 뭐랄까 네. 좀 더 생각을 한 다음에 예. 필리버스터링을 해도 필리버스터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민주당이 뭘 바뀌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북한인권법 같은 경우에는 10년 넘게 반대하다가 사실상 오케이한 상황이란 말이죠. 고 교수님, 여러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김종인 대표가 와가지고 우크릭을 좀 했어요. 선거 전략상인지 어쩐지 본인의 뭐 정치적 소신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정체성은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런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선 뭐 정의화 의장께서 지금을 집권 상정 요건이 국가 비상사태, 네, 천재지변. 천재지변 두 가지인데 지금 국가 비상상태를 본 것이죠. 또 하나는 여야 합의인데 사실상 여야 합의 정보 수집권, 네. 테러 정보 수집권을 어디다 두느냐인데 국정원에 둘 것이냐, 국가안전처에 둘 것이냐 이 차이만 있지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가 됐다는 측면으로 보고 있는 거고 하나는 뭐 방금 이야기한 대로 북한에서 정찰총국에다가 김정은이가 대테러를 지시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고 뭐 지금 남북 간에 핵 개발이라든가 뭐 미사일 발사 이런 것을 놓고 어떻게 보면은 뭐 극한 대치 초 긴장 국면에 있는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 맞다 예. 이렇게 봤다고 봐야겠죠. 저분의 판단이 저는 뭐 일견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런 점에서는 뭐 정의화 의장의 그런 집권 상정 요건을 갖춘다는 점에 뭐 저도 긍정적인 측면을 보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왜 왔느냐 그 본질적인 문제는 역시 국정원의 원죄. 말하자면 뭐 당장 과거의 정치 개입이라든가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라도 벌써 한 3년 전에 댓글 국정원의 댓글 개입, 대선 개입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 개입을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네. 차단막을 만들면 되는 거지 그 자체 대테러 법의 필요성 그 자체까지를 야당이 막고 나서는 것은 그건 좀 아니다. 곤란하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이 상황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판단은 일단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여당 소속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지 않습니까? 예.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의 수기 기간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입법부의 최고 지도자로서 했던 결정은 이제 존중돼야 할 텐데요. 그러나 국가 비상사태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은 분명히 의견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급박하게 정말로 우리 국민과 국가의 안전에 지금 유의가 가고 있느냐 이거는 해석에 따라서 예. 법적인 의미, 뭐 언론이 보는 의미는 다를 거거든요. 그렇다면 야당이 여기서 제기하고 있는 과연 이 법안을 통과시킬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그렇게 선진화돼 있고 민주적인 내용들이 갔느냐 하다못해 미국만 해도 예. 테러 관련 법을 만들었지만 얼마나 그 남용의 문제 CIA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특히 부시 대통령 때 그런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안정되고 성숙하게 이 테러 관련해서 국가 전체의 그런 국력이 모이기 위해서는 야당도 좀 여기 공감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도 야당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가졌어야 되는데 현재로서 좀 지나치게 극단적인 상황이고 방금 전에 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국정원이 최근 몇 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댓글도 그렇고요. 민간인 사찰, 정보 조작건도 있었고요. 다시 말해서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좀 더 회복되는 것도 필요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좀 종합적으로 보되 정의화 국회의장의 의견은 또 존중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딴 거는 다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그 비상사태라는 거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얻었다는데 사실 이게 법률가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북한의 핵하고 그 미사일 때문에 아마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아마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자문을 얻다가 진짜 자문을 얻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 그 테러 방지법에 관해서 정보 수집 기능을 갖다 국정원에 주느냐 네. 그 문제인데요. 제 생각에는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떤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그걸 운용하는 사람이 이걸 남용하겠다 생각하면 남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댓글 문제만 해도 그 국정원법에 뭐 댓글 하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지만 국정원 직원들의 어떤 윤리의식, 도덕의식의 마비죠. 그런 거지. 이게 그 정보 수집권을 갖다 국정원에 주냐 문제 아니고요. 그다음 국무총리실에서도 옛날에 그 이 무슨 그 서기관인가가 그렇죠. 민간인 타찰했습니다. 네네네네. 지금 야당이 국무총리실 주자고 한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법을 어떻게 뭐 정보 수집권을 누구한테 주냐, 법으로 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운용하는 사람의 도덕성을 얼마나 바로 세우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 대테러 방지법에 관해서 이 야당에서 이 그 정보 수집권을 누구한테 주냐 이거 가지고 계속 다투는 것은 그 저기 본말을 전도한 본질에서 그걸 것이다. 벗어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통 그 취지의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저희가 이제 선거구 획정안이 이제 어쨌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각 여야의 이제 공천 갈등, 공천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인데 우선 새누리당 황 의원님, 예. 사실 지금 상당히 아직 룰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면접 심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또 김태호 최고위원 같은 분은 사실 좀 룰부터 먼저 정해자라고 해도 당내에서 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자격심사 열심히 하고 있죠. 보니까 지난 토요일부터 네. 자격심사하고 있고 자격심사를 통해서 아마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나머지 룰 아직 안 정해졌는데 그거는 뭐 큰 틀에 이거 하더라도 일단 물건은 정리해 놓자. 이런 거죠. 뭐 의원들을 물건을 표현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어쨌든 뭐 이거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이건 부지한 세월이다. 그래서 자격심사를 통해서 당원 당규에 따라서 일단 1차적으로 걸을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서 걸러보겠다 예.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지금 문제는 요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작년에 제가 먼저 얘기해 볼게요. 오픈 프라이머리 네. 100% 상향식 공천, 그다음에 전략 공천 없다, 안심번호. 요즘 안심번호가 요즘 문제예요. 네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어떤 룰을 정하든 간에 유령당원 얘기 오늘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목에 대해서 또 김무성 대표는 왜 이렇게 악의적인 보도를 하느냐라는 식으로 또 발끈 네. 화를 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 상황대로 정리될 때 좀 놔두고 예. 그러나 여기에서 미리 뭐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나 할까요? 어떤 그 예비 후보자들에 대해서 또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나름대로 하나하나 일단은 뭐 테스트를 통해서 가를 사람과 경선에 올려보낼 사람 이것을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 주셨는데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과 김무성 대표 사실 요즘 이한구 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전략공천이라는 말에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완구 공천관리위원장의 이야기 저희들이 잠시 준비해봤습니다. 입장 공개 받으셨나요, 대표님도? 아직 못 받았어요. 왕구로 들렸어요. 면접에 나가시. 저도 그렇게 네, 면접에 응하겠습니다.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친박이든 비박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제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자, 이제 공천 제도를 바꾸는 거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고 교수님 거침없는 행보 이렇게 하다니 정말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공천 룰이 안 정해졌다고 하는데 룰은 정해진 겁니다.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공천 룰도 없이 개문발차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기본적으로 상향식 공천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 경선은 70대 30 네. 그걸 원칙으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오셔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지금까지 정해놓은 것은 자칫하면 기득권 지키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김무성 대표가 저 6개월 전부터 당협위원장 전부 사퇴다. 그래서 신인들도 동일한 조건으로 하자. 원래 정해진 대로 본인부터 사퇴하겠다 하고 또 당원 명부나 이런 것도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딱 다 나눠주고 그러면 아무 말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거 전부 현역들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네. 돼 있다 하니까 지금 명분에서 밀린 거예요. 원래 이 당원에는 당원과 이 여론조사도 50대 50이었습니다. 네. 원래 그 김무성 대표는 이것도 100% 하자고 네. 그랬어요. 그랬는데 전에는 친박들이 반대가 그거 70대 30으로 겨우 올려놨는데 이번에는 친박이 100% 하자고 이렇게 또 뒤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19대 국회가 어떻게 됐든 비리 막말 갑질로 해서 3종 세트로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물갈이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거기다가 야당은 그냥 뭐 칼바람이 불면서 뭐 개혁 공천을 한다는데 여기는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완전히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럼 현실적 필요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지금 궁지에 몰리는 것이죠. 명분에서 밀리고 있는 교수님 것이 보실 때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명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전에부터 주장했어요. 지금까지 이미 정해놨으니까 그 큰 틀 경선이라는 것, 또 국민 공천이라는 과거처럼 권력자의 자유에 의해서 네. 미운 털 뽑아내고 하는 건안 자기 된다. 사람 심고 이런 자의적인 낙하산 공천, 밀실 공천, 돈 공천 이런 거 돈은 지금 뭐 왔다 갔다 안 합니다만 옛날에 다 돈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거 공천에서는 안 된다는 된다. 것의 원칙은 맞는데 그러나 꼭 필요한 곳에 있어서는 선거니까 선거 어떤 그 분위기를 띄우는 차원에서 당의 활력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또 국회라는 그 정치 전반에 대한 어떤 개혁 차원에서도 부분적인 물갈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조화시켜서 하는 것이 당 네.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지 서로 맥살 잡고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지금 벼랑에 할 일은 뛰어내리자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전략 않다 그런 공천이 얘기예요.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방점이 찍힌 것 같습니다. 저는 전략 공천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지금 결국 문제는 우선 추천이라는 걸 어떻게 활용하냐. 그걸 각자 지금 김무성 대표하고 이한구 공관위원 자기 측에 맞게 지금 그걸 해석하다 보니까 지금 싸움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헌에 그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의 어떤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추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규에 이걸 가지고 뭐 신망을 잃은 자 이런 사람을 위해서 그걸 우선 추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당헌과 당규가 이렇게 서로 지금 모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당규는 좀 문제가 있다. 그거는 당헌에 위배되는 당규는 무효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 우선 추천이라는 걸 가지고 본래 취지는 소수자 보호를 위한 건데 지금 그걸 전략 공천에 사용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양쪽에서 이 당규를 갖다가 만들 때부터 이런 문제는 태생적으로 생기게 돼 있었는데 왜 이런 문제를 갖다가 그걸 뻔히 알 수 있는 알면서. 문제 아닙니까? 이걸 왜 그냥 그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거 해결 안 하고 넘어갔느냐?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당규를 만든 게 사실 한참 전인데 지금 와서 문제 담는 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우리 뭐 그때 네. 좋은 게 좋다 식으로 넘어갔다가 넘어가고. 지금 서로 간에 이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되니까 그 당규를 가지고 우리는 요렇게 저쪽은 아니다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법률가 다우신 분석이신데 우리 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우리 저 김은국 김입니다. 교수님. 네. 네. 지켜보면서 막말이 오가는 모습. 김무성 대표는 똑똑히 지켜보겠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또 이한구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수구적 형태다. 사실은 우리나라 집권당의 최고 지도자끼리 오갈 수 있는 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양쪽의 입장, 소위 말하는 친박과 비박의 입장이 아주 치열하게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친박 진영에서는 어쨌든 간에 박근혜 정부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고 국정의 장악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그 결사항전의 모습인 거고요. 또 김무성 대표 역시 대권 흐름과 또 레임덕 그 국면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자신의 뜻이 있는 거죠. 이것이 큰 흐름으로 제가 어떤 장소에서 뭐 새누리 목장의 결투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이건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인 겁니다. 그러나 이게 폭발하는 치킨 게임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내부에서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네. 그 정치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익을 나누면서 결론적으로는 성과를 낼 거다. 네. 그러나 그 과정까지는 아주 피비린내 나는 네. 그런 전투가 펼쳐질 겁니다. 임계치까지는 가겠지만 터지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인데 사실 이번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눈길을 끄는 게 현역 의원 전원이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 면접을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해훈, 조윤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미모 논쟁까지 있었는데 저희들이 화면을 잠시 준비해 봤습니다. 닮고는 싶은데 제가 닮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얼짱이라서 참 가점이 많은데 그건 제가 닮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다른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저돌적이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다가간다라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같은 점을 좋은 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미모는 따라갈 수 없다. 그랬더니 저돌적이다라고 근데 얘기를 했는데요. 저 두 분이 칭찬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로 상대방을 요즘 말로 디스하는 겁니까? 디스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근데 지금 저분들은 어차피 전 의원이긴 한데 네. 지금 이제 원희철 원내대표라든가 황진애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아이. 공천 관리 심사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했단 아니, 말이죠. 그러니까 저
황진아 사무총장 공관위 지금 부위원장이죠. 네네네. 자기 본인 해당 갈 땐 또 계급장 뛰고 가서 또 심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예를 들어서 신선하던 평가되는 반면에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뭐 보여주기식 아니냐. 아무리 보여주기식이라도 그러면 이번 기회에 아마 어젠가요? 오늘 그 김울동 네네. 김울동 최고위원도 받았거든요. 그럼 그 이른바 중진 중에서 한 사람을 그러면 한 탈락을 하나 시켜야겠네. 그러면 쇼가 아니라고 믿을 테니까. 어쨌든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요구했던 국민들의 어떤 일반 보편적 눈높이라는 것이 있는 자들, 이른바 중진들이 보면 쥐고 흔들고 마구잡이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염증 느꼈던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 대표도 예외 없이 계급장 떼고 네. 거기서 받는 것은 저는 아주 신선해 보이 신선하다. 좋았고 저는 이번에 아까 잠깐 세 분 말씀하셨던 잠깐 첨언해서 잠깐 빠꾸 하자면은 이 모든 문제는 아까 그러셨죠. 미온털 뽑아내기 전략공천 미온털 뽑아내기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니까 무능한 자, 다음에 3종 세트, 아까 비리, 막말, 갑질 이런 사람들을 솎아내는 거예요.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김무성 대표는 자기가 19대, 18대 두 번 다 보면 공천 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너무나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뭐 전략공천이라는 것이 미운털 솎아내기, 뽑아내기로 네. 생각하는데 아니죠. 그건 아니다. 이거는 이제 무능한 사람들, 3종 세트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현재 100% 상향식 공천이라는 네. 미명화에 계속 자기 자리를 차고 앉아서 마치 미국같이 하원의원들 평균 20선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네. 것이라면은 그야말로 뭐 김무성 대표나 이항구 공관위원장이나 조금 선당 후사의 입장에서 머리를 알겠습니다. 맞대고 어떤 절충점을 찾아 뭐 나가야 될 겁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절충점을 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 같고요. 자, 다시 한번 계속 이야기를 지금 진행해 볼게요. 고 교수님. 네. 사실 이제 그렇다 그러면 김무성 대표도 이제 이한구 위원장 앞에서 면접을 봐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죠. 뭐 내일 모레 오겠죠. 네네. 내일 이런 모레입니다.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보기에는 어색하겠지만 뭐 김무성 대표도 흔쾌히 받겠다고 했고 또 받는 것이 당연하죠. 본인이 상향식 공천 공정하게 하겠다고 한다면은 대표 계급장 떼고 가서 받는 것이 맞는 것이고 지금은 그 자리가 대표로서 무슨 정치적 역량이라든가 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영도 지역에 김무성 대표 말고도 3명인가요? 아주 제가 보니까 짱짱한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김무성 대표한테 도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하고 영도 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적합성 그 지역에 뭐 여러 가지 지역 현안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공관위원들한테 질의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과연 김무성 대표가 제일 그중에 나은지 그거 네.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그 자리에서 이항구 위원장과 김무성 대표 간에 글쎄요 설전? 뭐 설전이나 언쟁이 있을까요? 뭐 그냥 지역 문제 같으면야 뭐 특별히 얘기할 거 설전거리다가 이렇게 없는 거고. 가입했잖아요. 공관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니까 뭐 하더라도 다른 사람 시켜서 좀 하겠죠. 여 비서님. 사실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게 중에 이제 공천 관련 집 안심번호 여론조사라는 이제 핵심인데 이번에 핵심인데 유령 당원이다, 책임 당원이 아니다. 이게 문제가 불거졌는데 황진화 사무총장이 다시 한번 이거 지금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 했어요. 잠시 황진화 사무총장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우선 이런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사무총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오늘 중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경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수조사한 당원 명부에 대해서 재점검토록 하고 특히 이번에 공천 신청을 한 모든 그런 예비 후보들이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을 같이 포함을 해서 실태 파악 결과 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이게 심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많은 이른바 김무성 대표가 얘기한 상향식 공천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럼요. 이게 잘못되면요. 네. 상향식 공천인 뭐 하향식 공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건 마치 그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그냥 그 죽은 사람 주민등록증 아버지 주민등록증 가지고 투표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죠. 사실은 있죠. 우리 지금 선거에서 비록 본선은 아니지만 이 예선에서도 사실 그 선거의 공정성, 자유투표 뭐 이런 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무너지면요. 그렇게 해서 뽑힌 잘못된 후보가
본선에서 당선되면요, 그게 결국은 우리 그 나라 정치 전체에 대해서 그 해를 끼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요, 이게 제 생각에 제도를 아무리 아까 제가 그 테러 방지법 이야기했지만 제도를 아무리 완비하더라도 이걸 악용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게 그 제대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그 이 안심번호 이게 대해서 면밀히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이게 사실은 지금 야당에서도 작년인가요?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저게 후보 경선할 때 그 국민 여론 그 할 때 문제가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사람을 신뢰 못하는 이런 게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여당의 어떤 경선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걸 불보듯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든지 안 되면요, 좀 힘들지만 체육관이라도 해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직접 와서 투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모바일, 사실 모바일이 편하긴 편하지만 우리 뭐 선거 때마다 그 전자투표 뭐 부정이 개입하니 이러는데요. 이게 결국은 그 진 쪽에는 엄청난 불신감을 주고 이긴 쪽에도 떳떳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제도를 갖다가 바로 지금 도입하기 위해서 그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확실하게 준비하고 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그 준비를 갖다가 어설프게 한 다음에 지금 문제 생기면 다시 우리가 미봉책으로 메꾸겠다. 이거는 선거의 공정성에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전체에 불신감만 더 주르게 되는 거죠. 김 교수님, 사실 물리적으로 지금 선거가 50일이 남았는데 또 공천까지 하려면 더 짧게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리적으로 이런 우려들 이걸 해소하고 갈 수가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들은 계속 나타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이렇게 허송세월하면서 이 힘겨루기 하느라고 실제적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그동안 소홀히 했던 거고요. 그 운영에 있어서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죠. 그러나 그동안의 집권 여당, 사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집권 여당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게 바로 우리 국가의 국력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빠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당으로서 좀 더 좀 포용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예비 후보들이 뛰어들고 열심히 뛸 수 있고 또 새로운 신인들이 이번에 좀 개혁적이고 좋은 인물들, 국민이 바라는 인물이 좀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도리어 오늘도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 집권 여당의 대표와 위원장이 이렇게 싸우고 뭐 군기잡기 아니겠습니까? 다 와서 내 밑에 나와 함께 좀 해명하면서 그렇죠. 이런 군기 잡는 모습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죠. 좀 더 성숙한 정치 문화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에 이한구가 있다 그러면 야당에는 김종인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대표 요즘 또 거침없는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김종인 대표의 발언도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잠시 들어봅니다. 대답이 있는 네 사람에서 조금씩 뭐 봐주기도 하던 이러한 것은 이번 이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절대 있을 수 없고 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김종인 위원장 무슨 일관성이 밥 먹여주느냐, 정체성 이야기하지 마라. 지금 총선 국면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고 교수님, 사실 지금 이제 결국은 야당도 공천 경쟁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에 물갈이, 엄청난 물갈이가 있을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김종인식 물갈이 이루어질까요?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나선 것 아닙니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죠. 오늘 뭐 개별적으로 통보한 그 20% 컷오프는 김종인 대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문재인 대표 때 그 당시 그 217명인가요?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20% 컷오프를 해놓은 걸 오늘 공개해서 통보를 하는 것이고, 지금 김종인 대표가 하겠다는 것은 그건 그거고 추가로 초재선 30% 또 3선 이상 50% 그것만 하더라도 한 34석인가 4, 5석 됩니다. 이번에 또 최대 한 16석 되는 것 같고요. 이번에 컷오프에. 그렇게 하면 한 50명 돼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선의로 보자면은 본인이 들어올 때 얘기한 대로 운동권 체제를 바꿔야 한다. 그래야 집권이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총선 기간을 통해서 그동안 운동권, 진보 좌파보다는 전문성과 능력 있는 사람을 많이 물갈이를 해서 그런 분들을 데려와서 한번 신뢰받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 차원에서 얼마 전에 얘기했죠. 하나는 말싸움꾼, 또 선수가 많은 사람, 하는 일 없이 선수 많은 사람. 뭐 이한구 위원장 이야기한 양반집, 양반집 도련님이 아니고 양반이죠. 양반. 도련님은 아니고 양반 그 자체고 월급쟁이. 또 하나는 경쟁력. 이렇게 해서
물갈이를 하겠다는 네.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당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후폭풍이 어느 정도 네. 될지 그게 관심사입니다. 말 그대로 악소리가 난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정말 결국은 내부에서 이게 반발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우리 다시 원론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자고요. 역대 뭐 늘 그래 왔습니다만은 매번 국회 때마다 아마 지금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일반 국민들도 거의 뜻을 같이 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 뭐 이번 같은 게 19대 국회의원들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겠죠. 아, 우리가 안 하려고 그랬나?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못한 거지? 라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굉장히 평점이 낮습니다. 났는데 그냥 그 밥에 그 나물 그대로 그야말로 조금 분장 슬슬슬 조금 뭐 이렇게 좀 위장 가장 분식해갖고 턱 물건 내놓으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김종인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뼈를 깎는 그런 어떤 모습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와닿아요. 마치 앞서 새누리당의 현역 당 대표가 계급장 떼고 그야말로 공관위에 가서 그야말로 쪼그리고 앉아갖고 시험 보는 모습이 꽤 신선하게 다가오듯이. 그러나 어쨌든 지금 김종인 대표의 그런 더불어민주당 이런 물갈이 노력 그리고 앞서 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19대 국회 처음에 공천할 때 그때 보면은 한명수 대표 체제 시절에 좀 지나치게 보면 특정 대파 특정 흐름 쪽에 기울었던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또 보면 좀 유능한 집권을 위해서는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외연을 확장, 중도로 외연을 확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외연을 확장하는 측면에서 그러저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기존에 운동권적 시각에서 보면 아, 저 사람들 뭐 하던 사람들이야 할지 모르겠으나 일반적 국민들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그래 저 정도 한번 나라를 맡겨볼 만하다 하는 사람으로 물을 갈겠다는 부분이니까 모르겠어요. 뭐 김종인 대표가 본인 문제를 제외하고 지금 본인이 뭐 5선 되느냐 마는 이 있지 않으면 제외하고 지금 김종인 대표 체제에서 하는 그런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은 국민들에게 아마 긍정적으로 평가될 오히려 겁니다. 더 큰 폭으로 해야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아니 그럼 뭐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깃털법도 좀 몇 개 슬슬 뽑아갖고 그래서는- 쓱쓱쓱쓱 화장해갖고 내놓으면 국민들이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20대 저 총선에 한다 하지만은 21대 때 가면 있죠. 또 하면 아마 20대가 최악이라고 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가 옛말에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원래 옛날은 미화하게 돼 있어가지고 옛날에 뭐 잘못된 걸 다 까먹어버려요. 현재가 가장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때문에 이런 아픔은 계속된다. 그리고 김종인 대표의 이 지금 행보를 볼 때 이분이 오히려 거침없는 하이키라고 옛날에 뭐 있었죠. 이분이 거침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걸 뒷받침하는 게 나는 실용주의다. 그러니까 뭐 노선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 있다. 이게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의 자고 우면하는 성격 같으면은요, 이 친노 쪽도 좀 배려 좀 하고 뭐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이분은 보니까 뭐 전혀 관계 없어요. 그리고 정치를 뭐 아주 뭐 오래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은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 이런 걸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비난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국보위 논란이 있었을 때도 국보위가 뭐 어떠냐 이런 게 결국은 이분이 제가 볼 때는 뭐 경제 민주주의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은 아주 실용주의에 투철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요. 그래 이번에 더민주당의 어떤 공천에서도 실용주의 위주로 간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영입한 것도 실용주의 입각하면 그게 전부 이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용주의 입각에서 더민주당의 어떤 운동권하고 부딪히면요. 이게 어떤 파열음이 들릴지 그리고 자충우돌할 이런 면이 충분히 보인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김종인 대표 5선 비례대표를 하느냐 마느냐가 사실 좀 또 초미의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요. 영입 목적은 이번 총선이 목적이었는데 이분이 들어와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밖에서 본 모습하고 당신이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모습 보니까 이거는 그냥 총선에서 이기고 뭐 공천하고 이걸로 해결될 때가 아니다. 이런 사명감을 갑자기 가지신 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에는 비례대표 안 하고 77세인데 뭐 안 한다 그러다가 야 이거 내가 와서 진짜 내 마지막 국가에 대한 봉사로 더민주당을 완전히 바꿔보자. 이렇게 한다면 비례대표 할 수도 있겠죠. 이따 저희가 김종인 대표의 말을 잠시 어떻게 바뀌었는지 잠시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77세예요. 내가 이 젊어지는 국회에 가서 어디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쳐다보신다는 것도 그것도 그게 곤욕스러운 일이라고. 제가 여기서 뭐 단적으로 내가 무슨 뭘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말을 갖다가 이렇게 들을 수가 없어요. 뭐 궁금하시면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제 신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지금 단계가 아니라고 봐. 김 교수님, 일각에서는 이제 김종인 대표가 구원투수에서 이제 킹메이커로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공짜 점심도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어떻게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대표? 뭐 모두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모든 정치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정책과 또 생각에 대해서 뭔가 꿈을 펼쳐보고 싶다. 이건 모든 정치인의 당연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김종인 이 대표가 걸어왔던 길을 보면 상당히 큰 흐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야당과 여당 진영을 완전히 바꿔서 지도자가 된 경우는 김영삼 대통령이 이 소위 말해서 야권에서 완전히 여당의 대통령이 된 성공한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 외에는 별로 그런 성공한 케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미 이 대통령을 만들었고 또 이번에는 야당에서 이 정도로 끌어올렸으면 굉장히 성공한 거다라고 봅니다. 아마 마음을 비우고 정말로 정치를 위해서 헌신하신다면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그런 기회를 스스로는 생각하지 않고 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김종인 대표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실용주의적인 모습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 저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이 행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입법부, 특히 야당을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당을 거의 무시하고 여당도 원내대표까지 바꿔치울 정도로 이 국회에 대해서 너무나 행정부가 관계를 소홀했다. 미국에서 뭐 존슨 대통령이라든가 성공한 대통령들은 야당 설득이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정책적 능력이라든가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대신에 자리 욕심은 안 부리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견물생심 같은데 그 견물생심이 또 갑자기 또 유행어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 보면은 가장 걱정되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50% 사람 칩니다. 네. 한데 쳤는데 턱하니 보니까 본인은 나가시겠다 하는 순간 그 치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이 사람이 킹메이커가 아니라 킹될라 그러는 거 아니야? 굉장히 거칠게 반발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 자칫 잘못하면 야당이 지나치게 너무 나가면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죠. 너무 나가면 자칫 잘못하면 내용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대표가 보면 김종인 대표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이번에 보면 확실히 아까 우리 여 변호사 말씀대로 국가를 바로 잡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이번에 빠찌를 달고 국회에서 진두지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심지어는 문재인 전 대표를 갖다 대권의 반석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우리 김 대표님이 국회에 들어가셔서 문재인을 등에 업고 안전하게 좀 실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나별 얘기가 다 있겠습니다만은 김종인 대표가 그야말로 비례대표, 전국구 비례대표로만 5번째 나가신다라고 하는 순간 그 김종인 드라이브에 희생되었던 사람들, 김종인 드라이브에 치였던 사람들 아무 소리 못하고 지금 입 딱 다물고 장하나 의원 정도만 지금 이른바 조금 항변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야권 전체가 그나마 조금 봉합의 그런 기미를 보이다가 그야말로 또다시 어떤 내용에 조짐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야말로 김종인 대표가 옆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선당 후사의 개념으로 결국 턱 털어주길 바래요. 공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금방 나올 것 같고요. 국민의당도 저희들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고 교수님, 사실 이게 한 지붕 다가족집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좀 삐걱대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특히 전윤철 전 감사원장 공직후보 자격심사위원으로 됐는데 두문 부출하고 있단 말이죠. 국민의당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에 앞서 김종인 대표 지금 대폭적인 물갈이 하겠다고 했는데 물갈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친문 말하자면 물을 가려야 할 고기가리를 해야 할 사람들을 정말 했느냐가 평가를 받을 걸로 보고 또 국민의당도 삐걱거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다. 저게 무슨 출범한 지가 몇 년 전 당이 아닙니다. 이제 2월 2일 날 출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지금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그 화학적 용해라는 게 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갈래의 사람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삐걱거리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것을 얼만큼 잘 이끌어 나가고 조화를 시키느냐가 안철수의 정치적 지도력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전윤철 공직 후보 자격심사위원장 예비 후보
그 자격 심사를 하도록 위원장에다가 윤리위원장을 맡겨 놓으셨는데 그냥 안 오고 일본으로 가 계신다고 그래요? 나는 무슨 왜 그런 분을 하기 싫은 분을 왜 맡겼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맡겼으면은 그 역할을 해야지. 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그 지금까지 캐리어를 볼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물론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보니까 김종인 대표나 이런 분들은 펄펄 날고 이항구 대표도 펄펄 날고 정권을 가지고 다 휘두르는데 나한테는 그 예비 심사나 하라고 각 개파가 수장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하고 나는 거기 오다나 받아갖고 그거나 정리해라. 들러리냐?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니까 내가 이 나이에 지금 그런 거 뭐 당신들 개파 수장들 일본 말로 하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 시다 뭐 이거요? 시다 뭐라 하게 생겼는데 이제 일본 가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왕 안 하시려면 처음부터 나한테 권한을 이렇게 달라오고 그게 안 되면 딱 그만두셔야지. 지금 얼마 전에도 창당 준비위원장 맡으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 전에 같이 식사를 했는데 아니 왜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난 처음부터 아파갖고 안 한다겠는지 자꾸 와서 하라고 그냥 이름을 걸어놨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처음부터 안 해야죠. 제가 볼 때는 그 제 안철수 대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별명이 전 핏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성격이 진짜 칼 같은 분인데 이런 분한테 어떤 모든 걸 내려놓으면서 영입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다. 지금 우리 고 교수님 말씀대로 많은 제약을 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이런 자리에서 내가 할 자리가 없다, 역할이 없다. 좀 이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요 보면 한상진, 윤여준, 전윤철, 김한길도 네. 아니 뭐냐니 저는 안철수 의원이 참 제가 보면 안타까운 게 옆에서 보기에는 물론 이분이 뭐 정치적 어떻게 경험이 오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요즘 또 최근에 보니까 정운찬 전 총리 잡으러 다니면서 난리예요. 갖다만 놓고 쓰지를 못해요. 갖다만 놓고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윤철 전 감사원장 지나시고 그야말로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셨고 지난번에 국무총리 물망에도 올랐던 분입니다. 정말 정말 뛰어난 분이세요. 근데 그런 분을 모셔다 놨으면 그분을 갖다 예우를 하고 역할을 드리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백업을 해줘야죠. 갖다만 놓고 땡이에요. 잊어먹어요. 아니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쯤에 정운찬 전 총리 사실 지금 뭐 일이 뭐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아니 보세요. 저 그 한상진, 윤여준, 전윤철 그 사람들 달려 조금 영입 그 시간에 한번 뭐 얼마 안 됐으니까 한 두 달 안쪽이니까 뭐 한번 찾아보세요. 신문이나 TV. 가면 그거 뭐 안철수에 뭐 삼고 초리한 듯이 뭐 난리를 치고 그거 갖다 놓으면 그만이에요. 갖다 놓고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뛰어난 역량 있는 분들을 갖다 놓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것은 결국 안철수 의원의 리더십 이전에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 놨으면 갖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고 여지를 갖다 만들어주고 해야지. 갖다 놓고 이제 끝. 그다음에 이제 누구? 정운찬 총리 갖다 놓으면 그다음에 누구 잡으러 다닐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정운찬 총리 사실 좀 거취가 좀 사실은 관심인데 우리 김 교수님 보실 때는 정운찬 총리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아직까지나 정치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어제 우연히 점심 때 행사 때 갔는데 정운찬 총리 식사하시는 모습을 뵀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본인이 정치에 대해서 일단 한 번은 마음을 가졌었기 때문에 저는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그건 조금 전에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에 달렸다고 봅니다. 리더의 가장 큰 요소는 비전 그리고 디시전 메이킹, 소위 말하는 결단력, 그리고 나서 권한 이임입니다. 오신 분들을 적절하게 권한을 주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사실 지금 국민의당은 새로운 창당을 한 당이고 그리고 사실 새누리당이라든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국민의당이 역할을 이용해서 더 많은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좀 더 그동안 생각했던 여러 가지 정책적 이념들 그리고 좋은 분들을 잘 모셔서 정치 계획에 대해서 꿈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사실은 호남권에서 뭔가 뭘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동안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확 물갈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약간 좀 톤을 좀 낮추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당 입장에서 지금 호남에서 만일에 안 되면은 사실 그 총선 이후에 당 운명까지도 걱정할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호남에서 지금 국민의당에서 새로운 인재를 발굴한다 거의 지금 없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정운찬 총리 뭐 이런 그 머리는 많이 어떻게 했는데 밑에 그 실제 그 총선에 뛸 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시간이
빡빡한 거 아니냐. 결국은 그래서 이 호남에서 물갈이는 지금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호남도 그렇지만 어쨌든 뭐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새누리당에서도 탈락하는 의원들이 있을 텐데 흔히 이삭죽기라고 하는데 아마 네. 국민의당에서는 보석 찾기 그 중에서 말하자면 친노한테 찍혀가지고 이렇게 탈락한 사람으로 해서 보석 찾기를 통해서 수도권에는 상당수 그렇게 영입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이제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나오고 새누리당에서 일부 나오고 받아들이면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는 정말 어디 갔을까? 그야말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 이제 보물이라니까요. 보물.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그냥 등 돌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도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선거구 획정이 끝났기 이제 뭐 합의가 이뤘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천 경쟁이 이루어질 텐데요.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공천 기대해 봅니다. 네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